다음은 37번. 표의 A에서 C는 각각 DNA, 단백질, 중성지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가지를 짝짓기 하는 것이지 A, B, C에 대해서 먼저 각각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 A는 여기는 인체 구성 성분으로서는 전부가 다 O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A와 B와 C에 대한 구분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A와 B와 C에 대한 구분 기준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지. 하나는 항체의 주성분, 하나는 유전 정보에 대한 저장에 대한 것입니다. 항체에 대한 주성분은 단백질이지, 유전 정보에 대한 저장은 DNA이지. 따라서 여기가 O고 여기가 X인 것은 단백질이고, 여기가 X이고 여기가 O인 것이 DNA가 되게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성지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답지에서 A는 단백질로 바꾸면 되고, B는 DNA로 바꾸면 되고, C는 중성지방으로 바꾸어서 문장을 읽어주면 됩니다. 1번에 A가, 즉 단백질이 세포 호흡에 이용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중합체이니까 단백질이 분해가 되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은 세포 호흡에 의해서 완전하게 분해가 되게 되면 CO2와 H2O 이외에 N이 제거가 될 때 암모니아의 형태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서는 요소의 형태로 전환되어서 암모니아와 요소의 형태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에서 주된 배설물 중에서 질소에 대한 배설물의 주된 형태가 요소가 되게 되고 일부가 암모니아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호흡에 이용이 된다라면 그러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참이다. 두 번째, 2번에 A는 단백질은 세 물질 중 1g당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가장 높은 에너지, 가장 효율적인 저장은 지방이다. 그래서 A가 아니라 C라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B는 DNA이지 DNA의 기본 구성 단위는 리보즈를 가진다. 이건 참이 되겠지.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3번 문장으로 외우지 말고 기본 구성 단위는 리보즈 대신에 3번에서 이 부분은 바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리보즈가 아니라 얘는 데옥시리보즈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정하면서 외워나가자. 그래서 리보즈를 하지 말고 데옥시리보즈를 합시다. 리보즈가 구성 단위인 것은 RNA입니다. 데옥시리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DNA입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한 것이지. 그래서 3번은 교정하자.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네, 얘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 리보우즈가 아니라 데옥시리보우즈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다. 다음 4번에 C는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주로 세포막에 존재한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은 흔히 막지질이라 하는 것이고, 막지질에 대한 것도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막지질은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이라고 그랬지. 또 하나는 스핑고 지질 혹은 스핑고 리피드. 또 하나는 스테롤. 스테롤 중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스테롤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스핑고 리피드가 하나는 스핑고 미엘린이 있다 그랬지. 하나는 당 지질이 있다 그랬어요. 포스포글리세리드와 스핑고 미엘린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인지질이라 하고, 세포막에 대한 주된 지질 성분을 그려서 인지질이라 한다 했습니다. 중성지방은 저장지방입니다. 비교해서 중성지방은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듯이 얘는 저장지방이다. 세포질에 지방방울의 형태로 저장되는 형태인 것이지 막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다. 5번에 C니까 중성지방. 중성지방의 분해 산물은 소장 융틀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수송된다. 얘는 동물 생리학에서 다루는 소화 파트에서의 기본 이론입니다. 중성지방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얘는 트리, 아실, 글리세롤을 중성지방이라 한다. 얘를 다른 말로 트리, 글리세리드라 한다. 트리는 세계란 뜻이고, 아실은 애시드, 산의 연결어 1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즉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이라는 뜻이지. 그러므로 중성지방의 경우에 소화관 내에서 분해가 되게 되면 이들은 지방산과 하나의 아실기를 가지는, 하나, 모노가 되겠지. 모노, 아실, 글리세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 아실,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게 되면 이 분해가 된 것들이 소장 상피로 흡수가 되게 되고, 소장 상피에서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입자로 다시 합성이 됩니다. 킬로미크론을 유미입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얘는 양놈들의 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얘는 쪽파리들의 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거야. 킬로미크론, 유미입자. 이것이 유미입자가 이동하는 통로라 해서 유미관이라 하거나, 유미입자들, 킬로미크론에 대한 물질들을 암죽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죽관. 전부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유미관, 암죽관. 또 하나의 동의어가 미세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혈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미입자가 이동하는 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미세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미세 림프관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5번 문장도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소에 관련되는 것들을 묶었습니다. 먼저 38번 문제를 보면 생물학적 반응에서 효소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효소의 활성도는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는다. 효소는 생체 촉매를 효소라 한다. 생체 촉매는 생체 내의 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생체 내의 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따라서 효소에 의해 수행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생체 촉매인 효소는 대부분이 단백질이고 일부가 RNA인 것이 있습니다. 이 RNA가 효소 활성을 가질 때 얘를 RNA와 효소를 엔자임이라 합니다. 이 엔자임과 RNA의 합성어가 리보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NA 효소를 리보자임이라 합니다. 그러면 효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대부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RNA는 배제하고 단백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온도와 pH에 의해 변성될 수 있습니다. 변성이란 단어는 전 시간에 했지, 비공유 결합과 그리고 이황화 결합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파괴가 되는 것을 변성이라 하면 이들은 온도에도 영향을 받고 pH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온도와 pH가 단백질의 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소의 활성도는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는다이니까 참이다.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가 반응 좌표라 하고 Y축은 보통은 표준 자유 에너지입니다. 여기가 반응물의 에너지이고 여기가 생성물의 에너지이면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상태에 대한 변화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기 위해서 들뜬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얘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전이 상태라 합니다. 이렇게 전이 상태가 된 이후에 얘는 다시 전환되어 가지고 생성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반응물이 전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에너지의 크기,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 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에너지의 차이를 자유에너지 변화량이라 합니다. 이 에너지의 변화량이라 했었을 때 변화는 단일 기호로 표기할 때 델타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델타, 자유에너지 G를 적어가지고 델타 G라고 표기합니다. 전이 상태는 더블 플러스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델타 G 더블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델타 G에 대한 것은 외워둬야 되는 것이 델타 G가 0이 되게 되면 이 상태를 평형 상태라 합니다. 델타 G가 0보다 크면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흡열 반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한다 해서 비자발적 반응이라 합니다. 델타 G가 음수가 되게 되면 얘는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발산된다 해서 발열 반응이라 합니다. 얘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자발적 반응이라 합니다. 이것이 델타 G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때 효소는 델타 G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효소는 델타 G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형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효소가 되게 됩니다. 효소가 있든 없든 평형에 대한 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효소가 개입되는 것은 여기에만 개입이 되게 됩니다. 즉, 효소가 존재하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델타 G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의 크기가 감소가 되게 되는 거지. 따라서 효소가 하는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장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려면 단어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화학에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는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반응물의 대괄호는 농도란 뜻입니다.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을 반응 속도라 합니다. 그러면 효소가 없는 상태의 경우에는 반응물이 전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도달되는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효소가 존재하게 되면 전이 상태에 보다 더 쉽게 도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도달될 수 있으니까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흰색을 통해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입자보다 푸른색을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의 입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외우셔야 되고 대신 효소는
델타 G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델타 G는 델타 G가 0인 상태는 평형 상태이고 델타 G가 양수가 되게 되면 비자발적 반응이 되고 델타 G가 음수가 되게 되면 자발적 반응이 되게 됩니다. 델타 G는 이것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돛들을 찍어주게 되면 얘는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델타 G는 변수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값이 바뀝니다. 그러나 델타 G 돛들은 정해진 조건에서 측정된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상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들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할 때는 델타 G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델타 G 돛들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생물은 의미 있는 화학 반응은 효소가 관여하는 것이고 조금 전 답지에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화학적 표준 상태인데 그래서 화학적 표준 상태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pH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pH에 대한 조건, 즉 pH가 7일 때를 추가하게 되면 이것을 생화학적 표준 상태라 합니다. 그래서 돛에다가 프라임을 찍어주게 되면 얘는 생화학적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되게 됩니다. 생물에서는 델타지 돛라고 표기하더라도 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정해진 조건에서 측정이 되는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항상 상수가 되게 됩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이번 문장에 대한 것은 어떤 생물 시험이든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것이 촉매에 대한 역할이 되게 됩니다. 차입니다. 세 번째, 반응물과 결합하고 반응이 끝나면 분리되어 처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효소의 경우에는 반응물과 결합을 하고 반응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반응에 대해서 표기할 때는 얘는 효소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효소는 엔자임이니까 E라 하자. 반응물은 효소에 대한 반응물을 기질이라 해서 서브스트레이트 S라 하자. 생성물은 프로덕트 P라 하자.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엔자임이 먼저 기질과 반응을 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준다라고 해도 되고 기질이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니까 기질이 프로덕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효소와 생성물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equal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화살표로 표기를 합니다. 앞으로 화살표는 equal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합은 동일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 이퀄 C 플러스 T에서 B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표현하지, 부호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지. 이처럼 그러면 E와 S가 반응을 해서 E와 P가 될 때 E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E 플러스 S 마이너스 E 이퀄 P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는 항상 좌변과 우변에 있는 것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얘가 이렇게 바뀐다만 남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 하느냐 하면 알짜 반응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알짜 반응식을 적어보게 되면 효소에 대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즉, 실제는 반응에 참여하지만 이와 같이 알짜 반응을 적게 되면 효소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반응에 참여하지만 알짜 반응을 적으면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실제는 반응물과 결합하고 반응이 끝나면 분리가 되어서 처음과 같은 구조가 되게 된다. 이 문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에 모든 효소의 활성은 단백질이 가지며 기질과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별로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 문제에서 효소에 대한 것은 대부분은 단백질이지만 일부는 RNA가 효소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또 하나는 기질과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 문장도 틀린 지문인 거지. 위에 있는 지문을 보게 되면 얘는 반응물과 결합을 하지만 끝나면 다시 분리가 되어서 처음과 같은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재사용되는 것이 촉매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지 않더라도 효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5번에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농도의 비율은 반응의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부분은 생물적인 특징보다는 보다 화학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를 가역 반응이라 합니다.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비가역 반응이라 합니다. 가역 반응을 예로 설명을 하면 여기는 이 위에 있는 반응,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은 정반응이라 하고 왼쪽으로 가는 반응, 얘는 정반응의 반대라 해서 역반응이라 합니다. 정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는 정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 상수에 반응물의 농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역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는 역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역반응은 이제 얘가 반응물의 위치가 되겠지. 곱하기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만약에 같아지게 되면 이 상태를 평형 상태라 합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는 두 반응에 대한 속도가 같으니까 평형 상태를 가정한다라면 정반응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는 역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가 성립이 됩니다. 얘는 좌변으로 넘기고 얘는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역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 줄여서 속도 상수로 하자는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분의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상수에 대한 함수니까 얘는 새로운 상수가 됩니다. 이것을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이들 농도에 대한 것이 속도에 대한 것을 결정해주는 주된 변인이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 물질에 대한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역반응에 대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정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냐, 역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물질들에 대한 농도 비율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 따라서 5번 문장에서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농도의 비율은 반응의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상대적인 농도의 비율이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이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는 항상 일정하게 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이것에 대한 농도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상수란 말은 일정수란 얘기예요. 가정하기를 얘가 값이 2라고 하자. 그럼 항상 이것을 만족하도록 반응은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때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가 1이고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가 3이라 하자. 그러면 이때는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 분의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의 값이 3이니까 3이 2가 되려면 값을 줄여야 되겠지. 값을 줄인다는 말은 이것의 농도는 높여야 되고 이것의 농도는 낮춰야 됩니다. 그럼 이것의 농도를 높이고 이것의 농도를 낮춘다는 말은 반응이 이 방향으로 가야지만 얘는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얘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값이 평형상수보다 값이 커지게 되면 역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가 2이고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가 2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분의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의 B가 1이 되니까 1이 2가 되려면
분자는 높여야 되고, 분자는 높여야 되고, 분모는 낮춰야 되지. 얘는 낮추고, 얘는 높여야 돼. 그러면 얘는 농도를 낮추고, 얘는 농도를 높여야 되니까 반응이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들 물질에 대한 B가 평형상수보다 값이 작을 때는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이처럼 이들 물질에 대한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역반응이 될 수도 있고 정반응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그대로 글로 서술한 것이지, 상대적인 농도의 비율이 반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5분 문장, 상당히 조금 난해한 지문인 것 같아요. 근데 화학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화학은 상식인데 생물이니까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지문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39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펩신의 최적 pH는 키모트립신의 최적 pH보다 낮다. 펩신, 키모트립신은 고등학교 생물 교재에서도 소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펩신은 위에서 작용하는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이고, 키모트립신과 트립신은 소장에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펩신은 위의 pH에서 최대 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펩신에 대한 적정 pH는 2 정도가 되게 됩니다. 키모트립신과 트립신은 소장의 pH에서 최대 활성을 가집니다. 소장의 pH는 pH 7에서 8 정도이고, 그 중에서 키모트립신은 pH 8에서 최대 활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얘는 이 pH에 대한 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것은 외워둬야만 돼. 펩신은 위에서 작용하는 효소이고, 키모트립신은 소장에서 작용하는 효소이다. 따라서 위는 위산이 분비가 되는 장소이니까 pH가 매우 낮다. 그래서 펩신은 pH가 낮은 조건에서 활성을 가진다. 펩신의 최적 pH는 키모트립신의 최적 pH보다 낮다. 참이다. 니은의 효소는 생물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조금 전에 자유에너지는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여기를 낮춘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다. 자유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랬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유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함정인 거지. 옳지 않다. 디귿에 경쟁적 억제자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기질의 결합을 저해한다. 이것은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가장 단순한 모델은 효소 엔자임 E가 기질 S와 결합을 해서, 이 표시는 가역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효소와 생성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효소가 있으면 얘는 효소, 엔자임 E라 하자. 얘는 기질, 서브스트레이트 S라 하자. 이 기질이 효소에 결합을 합니다. 이때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이 영역, 여기엔 이 영역을 활성자리라 합니다. 그래서 활성자리는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활성자리라 합니다. 설마 효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아니겠지. 그래서 효소가 기질을 눈으로 봐가지고 저놈 내가 결합해야 되는 기질이네?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효소와 기질에 대한 결합은 단순한 요철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했을 때 아구가 맞다라고 표현하는 것. 요와 철, 요철의 구조를 떠올리면 돼. 이것과 이것의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서로 맞기 때문에 접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접하기 때문에 얘가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어떤 기질과 결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요 구조가 서로 아구가 맞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한 거야. 요철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러면 충돌했었을 때 접하는 부위가 너무 적으니까 얘는 결합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효소가 이 물질과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합 부위에 대한 부분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면 물질은 다른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위에 대한 것은 여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결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얘가 여기에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여기에 결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여기를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질과 결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지. 이럴 때 이와 같은 물질을 기질과 활성자리에 결합하는 것이 경쟁한다 해서 얘를 경쟁적 저해제 혹은 경쟁적 억제제라 합니다. 저해제라 해도 되고 억제제라 해도 되고. 그러면 경쟁적 억제제는 활성자리에 결합을 해서 효소와 기질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효소가 굉장히 큰 분자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와 같은 구조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형태의 물질이 가서 여기에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물에서 어떤 두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자. 이럴 때 이 A와 B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는 리간드라 하면 하나는 리셉터라 합니다. 그래서 A가 리간드가 되면 B는 리셉터 수용체가 됩니다. 물론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B가 리간드가 되면 A는 B의 수용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물질이 서로 결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리간드란 단어와 수용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푸른색 물질은 효소에 대해서 결합하는 물질이니까 얘를 리간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되게 되면 효과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효소에 대한 활성이 증가될 수도 있고 효소에 대한 활성이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효소에 대한 활성을 증가시켜주는 리간드가 되게 되면 얘는 효소의 활성제 혹은 촉진제라 합니다. 반면 활성이 감소가 되게 되면 얘는 경쟁적 억제제와는 다른 경쟁적 억제제가 아닌 저해제 억제제라 해서 안일 B를 먼저 적어가지고 비경쟁적 억제제라 합니다. 혹은 저해제라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얘는 일본말을 그대로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비경쟁적 억제제란 말은 우리말로 풀이하게 되면 경쟁적 억제제가 아닌 억제제란 뜻입니다. 즉, 활성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을 해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비경쟁적 억제제라 합니다. 이때 이 리간드가 결합하는 활성 자리가 아닌 다른 부위라 해서 이 부위를, 이 영역을, 이 도메인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라 합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라 한다. 여기에서 다른 자리란 말은 활성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란 뜻입니다. 그러면 디귿 문장을 보면 경쟁적 억제자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기질의 결합을 저해한다 하니까 옳은 문장이 되겠지.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의 유형들이 자주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서는 변별력에 대해서는 단점인 것이 한 지문에 대한 것만 판단이 가능하다라면 그러면 다른 지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하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지문 전체를 다 알아야지만 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하시더라도 각각에 대한 문장들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0번 문제에서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기억에 세균에서 단백질 합성에 대한 효소 활성은 RNA가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효소는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효소는 단백질이 아닌 RNA도 가능하다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세균에서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이 한다 그랬지. 리보솜은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라 해서 리보솜에 R을 적고 RNA, rRNA 그리고 리보솜을 구성하는 단백질, 리보솜 단백질 이 RNA와 단백질에 대한 복합체가 리보솜인데 진액은 아직은 모르겠다. 근데 세균에서는 밝혀져 있습니다. 세균의 경우에는 효소 활성이 단백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RNA에 효소 활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것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것이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세균에서 단백질 합성에 대한 효소 활성은 RNA가 가지고 있다. 참이다. 디귿에 효소는 고유의 3차원 구조로 인해
기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려준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얘는 여기 활성자리가 고유한 입체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기질은 물질은 결합이 가능하지만 이런 형태의 물질은 서로 아구가 맞지 않으니까 얘는 여기에 결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유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질에 대해서 얘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얘는 기질로서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질 특이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즉 서로 아구가 맞아야지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구가 맞아야지만 결합이 가능하다를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입체적인 상보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입체적인 상보성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상보성 때문에 특정 기질과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것에 효소 자체는 반응에서 소모되지 않아 적은 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지? 조금 전 문제에서 본 문장과 같은 것인데 조금 전 문제에서 본 것은 틀린 지문이고 이게 참인 지문이지. 얘는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는 하지만 결합을 했다가 분리가 되게 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서도 계속 작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효소는 계속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차입니다. 다음 문제. (41번) 문제에서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자의 형태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반응 중에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된다는 말은 제거되는 것이니까 소모된다는 말이잖아. 조금 전에 소모되지 않는다 그랬지. 효소는 분해되거나 변형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계속해서 원래의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반응을 촉매하는 과정에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반응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전체 반응에 대한 아까 알짜 반응을 적었을 때 효소는 변화 없는 것이지 실제 반응을 촉매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염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공유결합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염기 반응을 일으킨다 해서 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작용을 하고 다시 염기로 작용을 하니까 다시 원래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공유결합도 마찬가지. 결합을 했다가 다시 결합이 끊어지니까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장과 2번, 3번 문장에 대한 것은 구분 가능하겠지.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효소는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산염기 반응에도 참여할 수 있고 공유결합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전체 반응에 대한 알짜 반응을 적으면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4번에 효소에 의해 촉매되는 반응의 속도는 효소 억제제에 의하여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억제제는 반응 속도를 낮추어 주는 것이 억제제이다. 이때 억제제는 두 가지. 활성 자리에 결합하는 것은 경쟁적 억제제. 활성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하는 것은 비경쟁적 억제제. 그래서 5번 지문에서 효소의 비경쟁적 억제제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에 결합을 해서 효소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효소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니까 효소의 활성이 감소가 되게 되고 효소의 활성이 감소가 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문장만 서술한 것입니다. 참이다. 다음 문제. (42번) 생체 에너지와 효소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이 부분은 조금 전 문제에서 정리한 거지.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음의 값이면 발열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다. 이 문장은 요즘은 어떤 생물 문제이든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생물 문제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것이니까 아까 적었던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델타 G가 0이면 평형이다. 델타 G가 음이면 발열 반응으로서 자발적인 반응이다. 델타 G가 양이면 흡열 반응으로서 비자발적 반응이다. 참이다. 니은의 생명체는 단순한 조상에서 복잡한 생물체로 진화하여 엔트로피 법칙의 예외이다.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가 되게 되면 생물체만 본다라면 그러면 이 엔트로피에 대한 것이 증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물체 엔트로피가 감소가 되는 대신에 생물체 주변의 엔트로피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을 본다라면 전체 합에 대해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을 위배한다, 예외가 된다는 말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생물만 본다라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여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생물이 복잡하게 진화가 되기 위해서 환경은 반대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될 때 동시에 C가 D가 됩니다. 이때 A가 B가 되는 것이 생물이고 C가 D가 되는 것이 비생물이면 환경이면 이들의 전체 합을 본다라면 얘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에 많은 경우에서 세포 내 효소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은 효소의 경쟁적 저해와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 다른 자리 입체성 개념 문제지 이퀄 경쟁적이 아니라 비경쟁적이지. 리얼의 되먹임 억제는 최종 생성물이 대사 경로의 초기에 작용하는 효소에 억제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물질 대사 경로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얘는 되먹임 억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이니까 이 문장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A라고 하는 물질이 B가 되고 B라고 하는 물질이 C가 되고 C라고 하는 물질이 D가 되게 되면 이때 A를 B로 전환시킬 때 관여하는 촉매가 효소인 알파이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최종 생성물인 D가 알파 효소에 대해서 저해제,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얘가 알파 효소의 억제제로 작용한다. 그러면 알파 효소에 의해서 이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T가 생성이 되게 되고 T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 T는 알파 효소를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 대사가 일어나는 것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음성 되먹임 조절이라 하거나 음성 되먹임 조절이라 하거나 혹은 되먹임 억제라 합니다. 이건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형태를 되먹임 억제라 한다. 기억해 두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얼이 참이 되겠습니다. 43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